일본이 난기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로다로 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금융 완화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엔달러 환율이 계속 이틀 연속 118엔대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도 이 1120원대 바짝 다가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 엔달러 환율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 118엔대에 좀 자리 잡으면서 지금 더 올라가려는 사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최근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 요즘 그 네. 환율에 대해서 예.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두 업체, 네. 우리나라의 국글제 업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는 지금의 국제외환시장이 어떤 성격이냐, 달러 강세냐, 엔화 약세냐 하는 이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과연 엔달러 환율이 지금 유일하게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상승시키는, 다시 말해 엔저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이렇게 힘이 떨어진다면 사실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냥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베어가 얘기했던 식으로 네. 정책으로 밀어버리는 힘이 없으면 결국 일본이 엔화로서 안전자산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됐는데요. 어쨌거나 네. 이 두 가지 자체가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환율에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달러 강세냐, 그다음에 엔화 초약세냐 하는 성격에서 보면 지금 이 성격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달러 페리티 지수가 87로 전일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이고 한때 88 정도 가다가 이게 87엔대 해서 미국도 분명히 달러 강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하고 이걸 조절해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그 엘렌이 이례적으로 중심 통화기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 발언을 했죠. 그 이후에 미국도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세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달러 페리티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본다면 동전의 앞뒤 같은 표현을 하겠습니다는 정확하게 보면 지금은 초엔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 통화별로 보는 미 달러 가치를 보면 사실 그 차별의 현상이 나타나고 신흥국 통화 중에서도 역시 중개 위안화는 강세가 되는 반면에 다른 그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그래서 소위 그 투 트랙 도즘을 보이는 상태에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세를 용인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이 정책적으로 자국의 이익 증신이든가 난기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여기에 지금의 그 국제 위안 시장을 엔화 초약세로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보다는 엔화 약세, 엔화 초약세, 초약세라고 말씀 붙여주셨고요. 네네. 그중에서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그래서 하는 것을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고 눈길이 계속 가는 대목입니다. 워낙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끝날 때 국제 엔달러 환율이 118엔대 이틀 연속 이렇게 사실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 엔달러 환율은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실패를 보는 데서는 좀 시간을 경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책적 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인다면 그 과정적에서 보면 아베노믹스를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상 보면 아베노믹스가 당초 예상보다는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의 대안으로 가는 건 바람직스럽지만 제3의 대안으로 가기에도 어렵다. 그러면 아베의 성격, 그러다 하루카의 성격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국제외환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또 인식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3분기 성장률 발표가 결정적으로 역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3분기 성장률이 사실상 2분기에 마이너스 7.3%에서 더 떨어져서 네. 마이너스 1.6% 떨어졌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7.3%에서 마이너스 1.6%니까 네. 이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잘못되어 있다. 이게 저점이 더 떨어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물을 파더라도 초기에 맨 처음에는 우물을 팔 때는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파면 팔수록 바위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파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미국의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3% 떨어져서 거기서 추락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추락률이 상당히 적겠죠. 그러나 그 우물의 깊이는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를 진단할 때 마이너스 7.3%에서 시청자분도 마이너스 1.6% 되니까 이게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진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저점이 더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당초 우려했던 일본의 엔달러 환율의 상승 모습, 다시 말하면 미 달러에 대해서 엔화의 약세 국면이 제2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구로다 하루효과의 네. 사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입장 이거 이제 상당히 주목된다. 만약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좀 전에 추진해왔던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외환시장은 상당 부분 진정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엔달러 환율이 정책 요인에 의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베노믹스의 주체자인 구로다 하루효과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을 이렇게 보인다면 사실 엔달러 환율이 117, 118에서 115원 밑으로 떨어지겠죠. 정책 요인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했던 담당자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이게 이제 국제외환시장에서 이번에 그 구로다 하루효과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발언이 상당히 주목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역시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면 도박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110한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책당국은 상당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과 엔과의 동조해서 시장에 맡겨놓겠다 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우리 정책당국에서 노력합니다는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못 따라간다는 표현이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도 올라가는데 분모인 엔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원엔 환율은 어제 마침내 940원도 깨지고 원엔 환율이 930원대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초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엔달러 환율이 급등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본 자체적으로도 지금 자국의 무역 부분이 좀 회복세를 볼 때까지는 엔화 약세 계속 추정했던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엔화 약세를 끌고 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부추기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예측도 그나마 할 수 있을 것이고 돌아가는 상황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원님. 예, 최후의 보류가 이것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베가 경제 문제를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하려는 입장이죠. 그게 바로 중의원 해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는 총선을 치른다. 물론 이 측면에서는 아베 정부의 개인적인 정책 야망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그 국민의 신임을 얻으면 장기 집권의 배경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주력했던 정책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추진할 때 이게 실패를 볼 때는 항상 1990년대 이후에는 사실 정치 문제를 풀어가려는 속성이 일본이 그렇게 나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 정경 분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정경을 유착시킨다. 이게 정책 파퓰리즘입니다. 경제 문제를 희생을 담보해서 정책을 해결하려는 문제. 자,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토업 기사에서 중남미 기업가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불구하고 중남미 14개국의 정책 파워프리즘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인오는 이런 기사가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그 국면이 선진국인 일본도 지금은 정경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정경을 유착해서 보다 보니까 경제는 더 난길에 빠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일본 국민들도 여러 가지 똑똑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적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베가 중요한 해산을 선고했지만 사실 그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네. 지각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베 총리가 임기 전에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아. 그리고 국제 시각에서는 왜 엔달러 환율이 118엔대에 진입하느냐 하면 일본 경제가 이번에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6% 나오고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산을 계기로 해서 잃어버린 30년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고집해왔던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기에다가 또 이 3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연속 2분기가 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인데 이번에 3분기 성장률 발표된 이후에 환투기 세력들도 본격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네. 우리가 환투기 세력 문제에 대해서는 8월부터 우리가 이 조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뭐냐, 엔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엔저 부분에 대해서 막힐 길이 없다. 다시만 최후의 보류가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환투기 세력들이 개재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9월 초 이전에 네. 원달러 환율이 대부분 국내 예측 기관들이 950원 이렇게 얘기할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이상 올라갈 겁니다 하는 이 발언도 여기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환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개진된다면 엔달러 환율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중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1,100원 이상, 대부분 950원 얘기할 때 1,100원 이상 끌어올려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1,120원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3분기의 성장률을 계기로 해서 헤지 펀드들도 엔저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4, 4분기 들어서 이 엔저가 이 제2차 엔저 국면에 들어가겠습니다는 네. 내년도에서도 세계 경제의 가장 패퇴 리스크, 가장 또 티핑 포인트로 이 엔달러 환율을 국제기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그렇거든요. 결국은 정책 단계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왜냐하면 아베 총리의 카리스마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렸고 지금 입장 못 지어죠. 그리고 일본이 국가 채무 지금 뭐냐 재정 적자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통화 정책에서 밀고 갈 수 없으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네. 다시 아베 총리가 3조 엔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 하니까 네. 국제사에서 보면 국가 채무가 더 능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최후의 보류가 국가 채무 문제, 정책 당국 문제, 그렇다 하였고 정책 당국 문제, 그 다음에 아베 총리의 아베노스 문제, 정책 당국 문제. 그러면 정책 당국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예. 일본 경제가 받칠 수 있을 부분은 민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의 지금은 두 가지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축률 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존의 자산 있는 것 이렇게 딜레버리지 하는 상태에서 민간 채무도 떨어진다. 그러면 국가 채무의 최후의 보류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 채무가 버텨야지 일본 경제가 그동안 정책 당국이 잘못하면 민간 부분이 이렇게 쫙 버티고 있으면 환투기 세력들이 개재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경기 침체가 장기간 대응하다 보니까 두 가지 각도죠. 하나는 뭐냐? 일본 국민이 안 쓴다. 다시 안 쓴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의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누가 지갑을 열겠습니까? 다시 안 쓴다 하는 측면. 네. 또 한 가지는 너무 장기간 침체가는 과정에서 지금 민간도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이렇게 악화되는 상태에서 민간의 그 자산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최후의 보류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보류격에서 중앙은행 신뢰 떨어져. 그 다음에 민간이 결국은 신뢰 떨어지면 과연 스마트머니라든가 그 다음에 헤지펀드들은 어느 쪽으로 개재될까 하는 네. 측면에서 최근에 환투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엔케리 자금의 향방도 가늠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일본의 자금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좀 엔케리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엔캐리 문제도 우리가 8월부터 한국 시장에서는 미달러의 자금이 이렇게 양적 완화 종종 함께 이탈된다 하더라도 네. 사실상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엔캐리 자금이 이런 것, 그 다음에 소피아 부인 또 와다나베 부인이 서로 랑데비로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쪽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엔달러 오를 끌어올리는 엔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민간 사이드에서는 사실 엔캐리 자금이 밖으로 이탈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엔저는 사실 엔캐리 자금이 밖으로 이탈된다면 엔저는 더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자금이 밖으로 이탈되니까 정책적으로 자금을 아무리 엔저를 위해서 푼다 하더라도 민간 실물 경제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캐리 성격으로 밖으로 빠진다면 자, 정부에서 자금을 푼다 하더라도 이게 일본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백 역할을 해서 실물 경제에 들어가서 결국 윤활유 역할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데 민간 사이드에서는 이것을 밖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엔캐리 자금들이 전통적으로 호주 지역에 다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싱가포르이 상당히 엔캐리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거든요. 아마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피바 스테이트다, 중심축 국가다 해서 지금은 인구라든가 부존 자원이 많은 국가들, 소위 브릭스 국가들이 뜨는 게 아니라 네. 세계가 하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좋은 국가들이 뜬다 하는 상태에서 올해 싱가포르이 FDI 문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작은 자금에 한국보다 3배나 많은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피바 스테이트 국가들이 뜨는 상태거든요. 이런 국가로 엔캐리 자금들이 많이 몰려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상당히 엔저 문제에 대해서 왜 투기 세력들이 배팅하냐면 엔캐리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한다면 엔화 약세와 일본 경제 침체 문제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적으로 자금 푼다 하더라도 네. 이것에 의해 이 고리 때문에 반투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요. 여러 주변 국가들에게도 사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 쇼크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사실 그 국제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엔저에 따라서 가장 충격을 받는 국가가 어디냐? 아까 진행자께서도 방송 전에 한국이다 이런 그 평가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 그 기업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환율 쇼크 문제가 얼마나 크냐 하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왜냐하면요 이 국제 그 평가들은 해당 문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특징을 하는데요. 남이 국가가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국제기관에서도 이제는 엔저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미치는 국가가 한국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올해부터 계속해서 해왔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 쇼크는 종전의 입장대로 달러에 대한 원화 강세의 쇼크가 아니다. 이종통화 문제다. 그래서 원화 환율을 비롯한 이종통화 문제고 지금 이종통화 문제가 미 달러에 대한 원화 쇼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수출 지역이 상당히 다변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원화 강세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강할 때는 그게 쇼크를 받지만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우리가 이종통화 지역으로 다변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이종통화 문제, 이종통화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네.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원달러 환율 풀어주더라도 이종통화 환율이 더 올라가면 사실상 지금 원화의 환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의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정책 당국과의 인식에 있어서 미스매치인 부분이다. 자, 당신네들이 열심히 수출 지역 다변화했는데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종통화만에 불리하게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적으로 따라줬는데 그것도 풀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수출 다변화한 게 지금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달러 결제라든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측면이 기업들이 선언한답니다. 지금 선언. 실제로 기업이 정책 당국만 가보십시오. 책상 머리만 앉아있지 말고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것이 국내 그 수출업 기업들의 아주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뭐 경제 살리기가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화두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 수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자, 원엔을 비롯한 환율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정부에서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역시 뭐 이제는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네, 국제 공조 얘기하지만 예. 사실 공조는 예, 어려운 쉬운 겁니다. 일이 지금은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상태에서 항상 뭐냐 이렇게 협상에서 이렇게 보면 정책 당국자가 국제 공조를 강조하겠다 환율 대책으로. 이거 국민들 지금 환율 쇼크를 당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아무짝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국제 공조가 뭐 됩니까? 이게 지금의 환율 쇼크를 당하는 문제가 선진국의 이기주의 문제 때문에 네. 지금 기업은 환율 쇼크를 당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자는 국제 협상에 가서 글로벌 공조를 강요하겠다. 물론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기업들한테는 그 환율 대책으로 얼만큼 피부적으로 와닿냐 이겁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기주의로 가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상 의례껏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그런 환율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업들이 전혀 오히려 불만만 초래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대책으로 항상 얘기하면 글로벌 공조 추세를 가겠다. 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제발 사실 엔저를 추진하지 마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 오늘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발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당국자에서 특히 국회 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당리당장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상당히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게 샌드위치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식 문제부터 중요한 게 아닌가. 세부적 대책, 세부적 대책보다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가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입법이 마련이 되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정책 시차를 보면 정책을 입안해서 국회 마무리 때까지 이게 내부 시차, 행정 시차고 그 다음에 국회 입법 동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응하기까지 외부 시차, 집행 시차는데요. 한군 어쩐 일인지 이 내부 시차 국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책 당국에서 잘 입안하더라도 국민한테 정책을 좀 내놓으려면 국회에서 입법이 딱 통과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부 시차, 행정 시차가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깁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국가들은 의회에서 전부 이게 빨리 신속하게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한국이 가장 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정책 당국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경제 입법을 그 경제 대대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딱 입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태어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국회 탈만할 것이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국회에 입법을 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모색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수보다는 수출 쪽 그리고 수출 쪽에서 보면 지금 환율 쇼크 문제니까 환율 쇼크에서 이중통화 쇼크 문제니까 이중통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지 못했거든요. 그럼 원달러 환율마저 충분히 올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국회 입법을 간장하지 않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문제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수출 경쟁력을 쭉 올리기 위해서 환율 경쟁력 측면이니까 원달러 환율을 8부터 1,100원 이상 끌어올려라. 내지는 1,150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관계없다 하는 증을 말씀드릴 것도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원달러 환율 지금 1,120원대 근접하고 있습니다는 1,150원짜리 충분히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자금 이탈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환율을 찌끔찌끔해서 원화했으면 이탈의 모습인데 한꺼번에 쭉 올려주면 그리고 환율이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보면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앞으로 환율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 외국 입장에서 보면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의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라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릴 때는 한꺼번에 쭉 끌어올려야지 찌끔 끌어올리면 오히려 자금 이탈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환율이 익스펙테이션을 관련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관련해서 쭉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쭉 올려달라.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평가 이익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돼서 오히려 자금 이탈을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뭐니 해도 우리가 좀 숨통이 튀어야 될 텐데 당장 지금 연말이라 내년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환율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사업 계획을 내내 짜야 될지 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깜깜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변동성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율 수준 관리하면 누구든 예측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950원 전망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환율을 1,080원대로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얼만큼 되느냐. 그거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예측들 잘 안 맞습니다. 모두가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 요인에 의해서 환율 문제가 될 때는 환율 수준 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면 그래서 환율 수준이 뭐냐? 이게 평균 환율 관리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관리가 뭐냐? 이게 적정 환율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발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 수준을 관리하지 말고 변동성을 관리할까. 네. 특히 내년엔 선중의 통화 정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준을 관리하면 안 된다. 변동성을 관리하라 하는 것을 꼭 기업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올해 엔화 약세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초약세라는 표현으로 좀 상황 돌아가는 것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